정보통신 기술의 이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해.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두 번째에서는 정보의 생성과 처리, 이런 디지털 형식의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시간이 된다면 통신 기술, 그러니까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미래. 요즘 많이 얘기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실제 다른 인문학 분야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활용되고 있나요?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의 전공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이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의 이해 바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정보통신 기술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통신 기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기술인가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일상화된 기술입니다. 두 번째, 사회 인프라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통신 기술 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강의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있잖아요. 이미 정보통신 기술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스마트폰 알람도 깨고 친구들하고는 SNS로 수다 떨고 물건 필요하면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서 간편 결제 또 물건 잘 사고 공부도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학교적으로 사회생활 하게 되면 업무상의 의사소통 대부분 다 이메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결제도 전자결제합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정보통신 기술이 아주 밀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해야만 되는 기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자격증 딴 사람들만 인터넷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래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인터넷 사용료가 몇억 원, 몇천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인터넷 못 써요.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이제 사적인 어떤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어떤 사업 대상이 아니라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것을 쉽게 그리고 편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나 가스나 수도나 도로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사회 공공재 인프라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국가 산업이 경제의 핵심이에요. 정보통신 기술은 미래 산업의 원천이에요.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지역에 KT 사업장에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통신구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에 인터넷의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인터넷과 관련된 장비들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한 일주일 동안 인터넷이 이제 불통이 됐는데 보고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뉴스를 보면 매일 그 동네 뉴스인데 막 처음에는 화재 뉴스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해요, 카페를 운영해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았는데 결제를 하려고 카드로 댔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결제도 안 되고 장사가 다 망쳤어요. 아우성이 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서 이 모든 영업 손실을 다 KT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뉴스를 왜 그렇게 비중 있게 보도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미 이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그 규모가 국가적 규모든 아니면 대기업에서 하는 거든 아니면 골목의 소상공인이든 그 규모가 크던 적던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제활동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빠지면은 활동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산업, 경제활동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기술은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카드를 이렇게 직접 긁어야 결제가 되는 것을 이제는 대기만 하면 되고 QR코드를 대면 되고 그 앞으로는 얼굴 인증만 가지고 결제가 되도록 할래요. 이미 중국에서는 그런 결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와,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만들면 되겠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편리하고 또 유용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그 사용이 확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없던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미래에는 또 지금 없는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겠죠. 특히 요즘처럼 비대면이라고 하는 환경이 거의 강제적으로 요구가 되는 이런 상황. 어때요? 과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정말 우리는 필요 없었는데 이런 분야들조차도 정보통신 기술 없이는 그런 어떤 산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막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 감염병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가 다시 그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현재 국가 산업의 경제 활동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중은 미래에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비중이 더 커질 것 같다. 미래 산업의 원천이다. 얘기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정보통신 기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렇죠. 굉장히 일상화된 기술이고 이미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과 경제의 핵심적인 기술인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보통신 기술 도대체 그게 뭔데? 딱히 대답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생성, 가공, 처리, 저장, 전송, 분배, 출력하는 재반 기술을 말합니다. 이거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한 줄씩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CT,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여기에서의 정보를 얘기하겠죠. 보통 저 IT, ICT에서 I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텔리전스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왠지 인텔리전스 하면 좀 굉장히 가공되고 좀 고급스러운 정보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그런 정보도 포함이 되지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며칠이니, 지금 몇 시니, 지금 방학 온도는 몇 도니, 너 이름이 뭐니, 이런 정도의 정보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 아니면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에서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뭔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만 유용하면 된다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속성, 정보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구나 가족처럼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 그날 잔치도 해줘야 되고 선물 사줘야 되고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그냥 길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내 생일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정의롭고 옳은 정보여야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의롭고 옳다고 판단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회, 국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런 유형의 정보들은 우리 사회에 풍속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단해버릴 거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정보에 대한 규제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 규제조차도 그건 개인의 사생활 문제고 양심의 자유인데 그걸 왜 우리가 건드리나? 이런 식으로 규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속도를 가진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생일 또는 그 사람의 생일 선물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을 누구나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막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원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정보인데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경향이나 가치가 보이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생일 선물 또는 생일 이벤트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저런 많은 사람들의 생일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물은 뭘 주고 있는지, 그 생일날과 관련해서 언제쯤 선물을 사는지 이런 정보들, 이런 경향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정형적이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가치와 경향 이런 정보들을 추출해내는 이런 기술, 이것을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또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고 또 많은 가치를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는 기술인데 그만큼 또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정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윤리 문제냐 아니면 이윤 창출이냐 이게 항상 이렇게 대립을 하는 기술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나중에 다시 시간을 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의 속성을 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건 뭔가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네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생성하고 처리, 저장, 전송, 분배, 출력하는 또 재반 기술이에요. 정말 5만 가지 기술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기 줄 쫙 찍고 별표 5개 딱 해놓으면 되겠죠. 저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저런 정보들을, 저런 작업들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과 같은 이런 정보통신 기술 환경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말이죠. 어디 전화하려면 이런 유선 전화 써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 전화도 집집마다 다 있지 않아요. 너무 귀했어요. 음악 들으려면 저는 LP나 카세트, 녹음 테이프 이런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음질, 그 정보의 품질이 디지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좋았어요. 동영상 안테나 설치해서 텔레비 봐야죠. 남산타워에서 이렇게 방송 접하면 서울 시내 사람들은 몇 개 채널에서 다 똑같은 방송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인데 사진 찍어요. 제일 어렵죠. 저 카메라가 너무나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 있질 않았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 가면 카메라는 선생님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단체 사진 딱 찍어주고 학생 인원수별로 그걸 다 인화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준다. 이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리잖아요.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동영상 찍고 게임까지 해요. 왜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정보를 생성, 가공, 처리, 저장, 전송, 분배, 출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게 도대체 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술 요소들을 한 가지 동작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심장 박동수, 건강이 중요하니까 이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죠. 측정 원리는 다양해요. 심장 박동에 따른 전기적 변화를 측정합니다. 심전도 측정하듯이. 아니면은 빛을 이용을 해서 손에다가 무슨 적외선이나 아니면 빨간색 빛이나 초록색 빛이나 이런 빛들을 넣어가지고 피부 안쪽의 혈관의 움직임을 감지해내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폰들은 빛을 이용한 방식들을 많이 쓰는데요. 자, 첫 번째 정보의 생성. 다르게 읽으면 데이터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재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뭔가 하면 심장박동수를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대부분 센서라는 장치인데 여기에서는 심장박동 측정 센서가 되겠죠. 손가락을 다 대면 얼마 만에 측정이 되는가요? 여러분 해보면 그렇죠. 한 10초, 15초 이런 정도 측정이 끝나요. 자, 그렇게 측정된 심장박동수 이건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아니죠. 왜? 보통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심장박동수 70이야 라고 하면 BPM, 비트 퍼 미닛 1분 동안 몇 번 뛰었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잖아요. 어떤 단위가 붙어있다는 것이죠. 10초 동안 측정했는데 당연히 저값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10초 동안 11번에서 8번 뛰었는데 그러면 1분은 60초니까 그 값에다 6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곱하는 과정 굉장히 단순한 처리 과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 아니면 형태로 정보를 가공합니다. 처리합니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측정된 정보들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비교를 하면서 건강관리에 이용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존을 위한 저장, 여러분들 USB에 파일 저장하고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그것보다는 디지털 방식 컴퓨터에서는 처리를 위한 저장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할 때 일시적으로 저장합니다. 계산 대상의 숫자들을 또는 정보를 어디로 보내는데 주거나 받는 장치들 사이에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 차이를 완충시키기 위한 버퍼링을 합니다. 버퍼 메모리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서 정보를 처리할 때 일시적으로 저장시켜주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술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측정된 정보가 좀 이상해요. 심장 박동이 일정치 않다든지 한동안 뛰지 않아요. 그럼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정보는 의료기관으로 전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렇게 관리해줄 수 있는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정보를 전송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를 멀리 보내는 기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장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정보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에요. 출력하는 과정인데 이 출력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각적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잠자면서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AI 스피커에서 지금 심장 박동수 70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셔도 좋잖아요. 그죠? 저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촉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스마트워치, 시각장애인용 전자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형식으로 정보를 내보내는 과정, 그게 정보 출력이죠.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네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데요?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비교해봤던 것처럼 그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과 지금 현대에 사용되는 디지털 방식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아날로그 정보라고 하는 건요, 정보 자체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어떤 물리적 현상 자체나 그런 물리적 현상으로부터 얻어지는 다른 어떤 물리적 현상, 그런 것들로 받아지는 그런 물리량, 시간, 위치, 전기와 관련된 어떤 물리량, 전압이나 전류 같은 자기와 관련된 어떤 물리량, 자극의 세기, 압력 이런 것들로 바로바로 처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날로그 정보다. 반면에 디지털 정보는 그런 아날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아날로그 정보들을 어떤 논리적인 어떤 약속에 따라서 숫자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소수점 무한대 이런 게 아니라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정수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표시해요. 정수 형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표시하는 그 논리적으로 취급하는 디지털, 물리량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취급하는 아날로그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왼쪽이 아날로그 온도계, 오른쪽이 디지털 온도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요. 아날로그 온도계에서는 저 빨간색 알코올의 높이 그 자체가 그냥 아날로그 정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높이에 눈금이 옆에 있죠. 그래서 그 눈금을 읽어가지고 대략 40도네. 그 40도를 읽어가지고 써놨다. 저거는 디지털 정보예요. 왜? 눈금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서 숫자로 변환해가지고 읽었잖아요. 저거는 아날로그 정보 아니죠. 아날로그 온도계로부터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디지털. 숫자로 표시하니까 이건 디지털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안에도 사실 아날로그 온도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숫자로 변환해서 보여줄 뿐이죠. 자,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는 그냥 저 빨간색의 저 상태. 그게 아날로그 정보예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저기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 상태. 그게 아날로그 정보다. 무슨 얘기인가요? 잘 이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계를 보세요. 왼쪽이 아날로그 시계고 오른쪽이 디지털 시계예요. 디지털 시계는 당연히 숫자로 표시하죠. 아날로그 시계. 저기 숫자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기 숫자를 다 없애버려요. 그냥 반을만 남겨놓는다. 여러분들 시간 못 읽어요? 읽을 수 있죠? 하도 많이 봐서. 그 상태만 보면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아날로그 정보라는 것이죠. 눈금이 있든 없든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자, 카메라.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저것은 진짜로 그 필름 위에 우리가 사람 얼굴을 저기 찍습니다. 사람 얼굴이 그 필름에 새겨져요. 디지털 카메라, 저기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 샌더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기다 사람 얼굴에 빛을 비추게 되면 얼굴 모양에 해당되는 어느 부분은 빨간색, 어느 부분은 탈색, 어느 부분은 까만색 이런 색깔에 해당되는 숫자로 그 값을 바꿔서 논리적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날로그 방식이 원래 정보인데 그걸 또 논리적으로 복잡하게 바꿔서 또 변환해야 된다면서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필름 회사 코닥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브랜드 파워는 거의 세계 최고였죠. 코카콜라보다 더 셌을 때도 있었으니까. 세계 어느 나라,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도 가게에는 코닥 브랜드의 이런 간판이 걸려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코닥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개발은 안 해요. 왜냐하면 필름이 너무나 좋으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져도 필름을 이길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코닥 파산했어요. 자, 그러면 코닥은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온도 기록 장치예요. 아날로그 정보, 디지털 정보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걸 비교하는 데 큰 의미는 없는데 이 정보들이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정보를 다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두 개의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먼저 오른쪽. 당연히 디지털 방식이니까 온도를 어떻게 기록하나요? 그렇죠. 숫자로 기록하죠. 그러다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도,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도. 1초 간격으로 하든 1분 간격으로 하든 연속적인 표현이 가능하지가 않죠. 이게 디지털 표현의 가장 큰 단점이다. 나쁜 점이에요. 왼쪽에 있는 아날로그 온도계 봅시다.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통 안에 둥그런 통이 모든 종이가 붙어있죠. 저게 하루에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예전에 모터로 돌기도 하는데 저렇게 돌면 거기에 뭔가 막대기 같은 게 걸쳐있죠. 저 막대기가 온도계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막대기 끝을 보면 펜이 달려있어요. 사인펜 같은 펜 쪽이 꽂혀있는 거죠. 그게 모든 종에 붙어있다. 자, 그래서 저것이 돌게 되면요. 펜 쪽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는 방향 쪽으로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시간이 흐르는데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가서 여기서 저런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죠. 어때요? 모든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를 다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아주 좋은 장점인 거죠. 이것은 시간적인 변화 말고 공간적인 변화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왼쪽이 아날로그 사진이고 오른쪽이 디지털 사진이라고 하면 저 오바마 대통령 눈을 한번 봅시다. 아날로그 필름으로 찍은 사진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정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변하는 명암이나 색깔이나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로 보이는데 디지털의 경우는 어때요?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나면 저렇게 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화소들은 더 이상 확대를 해도 그 하나의 색깔, 가진 정보 외에는 더 이상의 정보는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코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사용하던 카메라가 뭐 500만 화소 이런 정도는 아주 최고의 그 카메라라고 할 정도의 기술이었고 근데 그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요즘 여러분들 500만 화소 카메라 쓰라고 누가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은 정말 앞으로 아무리 지나도 발전을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봐도 디지털 기술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아날로그 정보가 정말 더 연속적으로 잘 표현하는 걸까요? 지금 저 모든 종이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했는데 확대해서 보면 뭐 한 칸이 1분 정도 됩니다. 한 칸이 1mm예요. 세로 방향으로는 한 칸이 1도씩이에요. 그것도 1mm예요. 사인펜 쪽은 0.5mm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1mm짜리 칸, 가로 세로 방향, 그게 절반 정도로 이렇게 훅 지나가죠, 훑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30초라고 하는 오차를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온도에서는 0.5도라고 하는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가느다란 펜촉을 이용해서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엄청난 그 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주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기 전에는 그렇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요즘 나오는 최신형 스마트폰,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무슨 울트라 이런 모델들을 보면 카메라 화소수가 1억 800만 화소래요. 샌더의 화소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요. 200나노래요. 가로 세로 한 1cm, 1억 800만. 1억 800만이 아니죠. 그게 3배죠.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200나노면요. 0.0002mm.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나노에서 150나노 정도 돼요.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광학적인 방법, 빛을 이용해서는 볼 수 없는 크기로 화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자, 왼쪽에 보면 카메라가 붙어있는데 이미지 센서가 저기에 붙어있죠. 저기에 이미지 센서를 떼어버리고 그 좋다는 필름을 저기 대봅시다.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학적인 방법으로는 저 화소 이하로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까지 디지털 방식이 가졌다고 하는 그런 단점들을 기술적으로 다 극복을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더 좋을 이유가 몇 개 남지가 않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 더 좋은 그런 분야들이 몇 개 있긴 있지만 아주 특수한 분야에 이제 한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럼 디지털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우리가 여태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오고 기술을 발전시켜 왔나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디지털 표현의 장점. 먼저 유사한 개념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왼쪽은 구비전선 판소리예요. 춘향가 대표적이죠. 구비전선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악보나 뭐 기록이 없는 게 원칙이죠. 스승님이 제자에게 사다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스승님이 제자를 앉혀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세심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 제자는 스승님의 그 음악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이 모든 걸 다 배워내요. 그래서 거의 스승님과 똑같이 이제 배울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구비전선 판소리의 아주 좋은 점이 하나가 멋있는 점이죠.
그 시대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초에 나온 춘향전이 계속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시대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예술 장르다. 뭐 이런 평가도 하잖아요. 그런 멋있는 예술 장르인데 문제는 이것을 기술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춘향가가 계속 전승기에 내려오면서 시대 상황을 반영하더니 현대에 와서는 막 저렇게 힙합 스타일의 춘향가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러면 최초의 춘향가, 지금의 춘향가를 가지고는 최초의 춘향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관점에서는 저런 방식,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과 정보의 형태가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원래 정보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기호화해서 기호로서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춘향가가 만들어졌을 때와 비슷한 뭐 그런 시기에 유럽에 폴란드에는 쇼팡이 있었죠.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고 그래요. 하지만 쇼팡의 연주를 지금 들어볼 수는 없어요. 다만 악보는 남아있잖아요. 저 악보는 쇼팡 시대의 그림 악보와 지금 악보와 똑같을 거예요. 그 악보를 보고 우리나라의 조성진 같은 분이 피아노 연주를 하셨습니다. 어때요? 쇼팡의 연주를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거니까 쇼팡이 연주했을 때와 멜로디는 똑같네, 박자는 똑같네, 베이스 진이 똑같네, 똑같은 화음 쓰고 있네, 페달 어디서 발렸는지 그것도 똑같네, 어떤 감정을 쳤는지 이 정도 표현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네. 이렇게 저 음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들은 어때요? 쇼팡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기호화해서 전달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다. 두 번째, 자, 내가 타임슬립을 해서 조선시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춘향가를 처음 만든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자네 춘향가를 한번 전수 받아보겠나?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때요? 망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춘향가를 전수를 받겠어요? 내가 전수 받는다고 하는 순간 스승님이 원래 했던 그 멋있는 춘향가는 다 없어지고 내 목소리에 이상한 춘향가가 남는 거죠. 이 춘향가가 전달이 되려면 제대로 스승님과 제자의 기량이 똑같거나 아니면 제자의 기량이 스승님보다 더 높아야만 스승님의 모든 그 음악적인 예술적인 그런 표현들이 제자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전달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코스트가 많이 드는 전달 방법이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또 타임슬립을 해서 폴란드로 갔어요. 옛날 쇼팡이 살던 시대. 쇼팡이 날 부르더니 자네 이거 악보 하나만 좀 복사해 주겠나? 글쎄요. 내가 피아노는 쇼팡처럼 칠 수 없지만 악보는 그릴 수 있잖아요. A4 용지하고 잘하고 펜만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게 먹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비전승 판소리는 중간중간에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어느 날 스승님이 감기가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쉰 목소리로 전수를 해주셨어요. 제자 입장에서는 원래 목소리도 목소리, 쉰 목소리도 목소리,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보다. 사실 구분하는 게 힘들죠. 선생님이 논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거는 감기도 목소리야 틀렸어 라고 구분을 해주기 전까지는 그게 원래 전달하려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해요. 반면에 악보 봅시다. 악보에 커피를 쏟았어요. 네, 피아노 치는 사람은 알죠. 악보 건반에 커피, 콜라 이런 거 쏟아가지고 환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보에 커피 쏟았는데 얼룩이 졌어요. 악보를 기록하는 기본 규칙에 어디에 커피 얼룩이나 콜라 얼룩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룩이 졌지만 똑같이 악보라고 하는 시각적 정보, 콜라의 얼룩이나 커피 얼룩 같은 시각적인 어떤 변화 있지만 이 콜라 얼룩은 우리가 악보를 적는 데 사용한 논리적 규칙에 포함되지 않아요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룩은 무시해버리고 그 오염된 악보를 보고 새 악보를 다시 깨끗이 그려낼 수가 있겠죠.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기호화해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실제 정보들을 한번 보죠. 자, 디지털 표현의 장점, 변질 훼손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이 아날로그 방식 레코드판이에요. LP, 라지 플레이트죠. 자, 확대를 해서 보면요. 레코드판이 뭐가 얹혀있네요. 그건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데, 픽업은 레코드판에 새겨진 그루브, 그러니까 홈 위에 저렇게 놓여있게 돼요. 그래서 픽업 끝에는 아주 뾰족한 다이아몬드 바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 홈을 전자음이용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좌우로, 아래 위로 홈들이 막 파져 있다는 것이죠. 저 홈은 뭔가 하면 소리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공기의 진동이죠. 그 진동을 그대로 저 홈에다가 저렇게 파는 것이다. 어떻게 동작하나요? 보죠. 홈 위에 있는 바늘인데요. 쭉 긁혀가면서 어때요? 홈에 따라서 바늘이 움직이죠.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데 잘 보면 아래 위로도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좌우의 흔들림은 왼쪽 스피커 소리, 아래 위로 흔들리는 것은 오른쪽 스피커 소리, 이런 개념으로 하면 좌우 스테레오로 이제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예전에 실제 LP를 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소리가 좋을 때는 LP를 딱 좀 사갖고 와가지고 포장을 뜯어서 처음 턴테이블에 얹었을 때예요. 정말 소리 좋죠. 근데 하루만 지나도 치치치치하고 잡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일주일에 뭐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치치하고 잡음이 엄청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자, 지금 이거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청난 먼지들이 저 안에 막 끼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웬만한 어떤 청소 도구를 활용을 해도 막 이렇게 물걸레질을 한다고 해도 저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먼지들을 다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원래 파져있던 홈에 먼지가 끼면 어때요? 진동하는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잡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바늘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저기 얹을 때 조금만 삐끗하면 저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긁게 돼요. 그러면 바로 옆에 이렇게 홈들이 쫙 파이게 되는데 저 턴테이블 위에서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FM 라디오 같은 데서 LP 틀어주면 투둑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잡음이 나는 게 뭐다? 그럼 흠집됩니다. 왜? 모양이 정보이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면 정보도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은 소리를 그대로 레코드 홈의 표면에 그 소리의 진동 그 자체를 홈의 진동으로 그냥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음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은 있는데 문제는 그 표면이 오염되거나 또는 이렇게 긁혀서 훼손되게 되면 그걸 복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CD롬을 봅시다. 뭐 요즘 CD롬 많이 사용 안 하지만 디지털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니까 CD롬 표면에는 뭔가 무늬가 새겨져 있고요. 그 무늬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CD롬 안에는 굉장히 정교한 현미경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현미경으로 저 무늬들을 읽게 되는데요. 무늬를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기 이제 뭐 상형문자 같은데 뭐 길쭉하고 짧고 뭐 이런 모양이죠. 근데 저게 사실은 거울이에요. 그래가지고 피트라고 하는데 폭은 한 1마이크로미터, 0.001mm, 길이는 한 10마이크로에서 5마이크로, 0.005mm나 0.01mm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저게 거울이다 보니까 큰 거울에서는 빛이 세게 반사가 될 거고 작은 거울은 좀 어둡게 반사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밝은 빛은 1, 어두운 빛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돼요. 이때 사용되는 빛의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뭐 CD는 780나노 사용합니다. 좀 어두컴컴한 빨간색이고요. DVD 650나노 사용합니다. 아주 색빨간색이 될 거고 블루레이 말 그대로 파란색 사용하죠. 405나노 제일 짧은 파장을 사용하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그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CD 큼직큼직하죠. 블루레이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가 연습장에 글 쓸 때도 깨알글씨로 쓰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블루레이가 제일 그 저장 용량이 크고 CD가 제일 작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면요. 어때요? 어차 패턴 위에 글씨가 써있고 하지만 그 글씨 사이사이로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건지 구분이 가잖아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컴팩트 디스크나 DVD나 블루레이 표면에 이렇게 흠집이 납니다. 레코드판 같으면 그게 잡음으로 연결되겠지만 그런 흠집을 건너서 저 패턴을 읽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그런 흠집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위에 있는 게 아날로그 신호인데요. 아날로그 신호는 저 파동이 저렇게 아래 위로 진동하는 저 파동의 모양 자체가 정보다.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저런 파형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옆방에서 누가 기타를 치고 있어요. 기타의 어떤 파형은 저런 쭈글쭈글한 모양이라는 것이죠. 자, 나는 피아노 소리를 녹음하고 싶은데 옆방에서 들어오는 기타 소리가 섞여가지고 기타와 피아노가 섞여있는 저런 쭈글쭈글한 파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저기서 어떻게 피아노 소리만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 녹음된 걸 들었을 때 원래 피아노만 녹음하려고 했는데 기타 소리가 잡음으로 들어간 거야.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디지털을 봅시다. 디지털은 저 파동의 모양이 정보가 아니라 상태가 정보예요.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1, 아래에 있으니까 0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때 잡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파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쭈글쭈글해져도 어때요? 위, 아래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잡음이 너무나 커가지고 막 우리가 컴팩트 디스크 표면을 막 모래밭에 놓고 막 뻑뻑뻑 긁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임계값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상태를 읽을 수만 있다고 하면 상태를 읽어서 다시 원래 신호를 깨끗하게 재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방식의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표현의 장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처리 과정의 단순화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아날로그 장치들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건 테이프 레코더라고 해서 소리나 음악을 이제 저장하는 장치인데 저장 매체는 마그네틱 테이프죠.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신용카드 뒤에 있는 마그네틱 그것을 길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간은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죠. 저장 매체는 필름입니다. 필름에다 실제로 저렇게 이미지를 새겨넣는 그런 방식이죠. 맨 밑에 있는 경우는 무비 카메라인데 그렇죠. 사진 같은 필름들이 저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 그 옆에 보면 소리를 또 저장하는 그런 매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결국은 소리냐 아니면 영상이냐 동영상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저장하는 매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 레코더를 만드는 기술이나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나 무비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은 각각 굉장히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게 돼요. 다른 물리적인 배경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 레코더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도 카메라는 나는 그런 건 못 만들지 이런 식이고 카메라를 잘 만드는 회사도 테이프 레코더 그건 우리 전공이 아닌데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술이 호환되지가 않는다. 반면에 디지털 방식을 한번 봅시다. MP3 플레이어든 디지털 카메라든 디지털 캠코더든 나오는 그 결과물들을 보면 MP3, JPG, MP4 이름이 왠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처리하는 방식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디지털 데이터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매체에 저장을 해요. 처리는 그냥 컴퓨터로 다 해버린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 잘 만드는 회사는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에서 우리는 카메라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게 하는 기능을 얻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 기술 가져다 붙여. 바로 그 기능이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런 어떤 장점들 때문에 왼쪽 같은 경우는 저런 장치들을 만들려면 오랜 전통을 가진 노하우 그런 노하우를 가진 장인들, 그런 장인들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저런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저런 어떤 제조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저런 장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해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감히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저런 어떤 외형 같은 것들은 다른 데서 설계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장인 정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근과 끊기, 도전 정신, 창의력 이런 것만 있으면 집안에서 컴퓨터만 두드려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별로 그렇게 경쟁력이 없었던 나라들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저기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무슨 성과? 우리나라는 지금 IT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보통신 기술의 의의, 일상화된 기술입니다.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놓지는 않았지만 산업 경제활동의 핵심을 구성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은 뭔가요?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그죠? 그래서 디지털 방식의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고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디지털 무슨 장점이 있나요? 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컴퓨터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리 전송 과정에서 훼손이 잘 안 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왜? 논리적으로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정보의 가공 처리 과정이 단일화됨에 따라서 신호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모듈화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는 부분, MP3를 막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탁 떼어내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청소기를 만들고 싶은데 인공지능 청소기에서 소리를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기능들 모듈을 가져다가 청소기에다 탁 꽂으면은 청소기가 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을 막 쌓듯이 그렇게 아주 쉽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보다는 뭔가 창의력 그리고 그런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